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첫 통상협의를 가졌습니다. 관세 폐지 등을 위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첫 자리였던 만큼 방위비 등의 민감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한미 양국의 첫 2+2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모든 합의를 끝내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와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 관심사인 조선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소고기 수입 확대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 정도로 협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첫 번째 만남인 만큼 탐색전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협의의 출발점이고 기본 틀을 마련한 자리라며 섣부른 합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성공적인 협의였다며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관심이 모아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한미 간 포괄적 합의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다음은 대선 전국 소식입니다. 호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부흥책 등을 제시하며 호남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 먼저 전북 새만금으로 향했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세워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아리백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농촌이나 바닷가에 놀고 있는 공간들의 그 무한한 자연 에너지들을 잘 활용하고 일자리도 생길 거고 지방도 발전하고 AI와 미래모빌리티, 금융산업으로 호남권 경제부흥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호남을 찾은 김경수 후보는 목포, 무안, 순천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광주 전남 메가시티에 매년 5조 원 자율예산 지원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 그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 그 공약들 실현됐으면 호남이, 전남이, 목포가 지금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역시 호남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 중인 김동연 후보.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400조 원의 재원 마련과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벨트 구상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위해서 그 동력을 잃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는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수록도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경선은 득표율만큼이나 투표율도 관심인데 첫날 투표율은 앞선 순회 경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대1 맞수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원샷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토론의 핵심 쟁점은 역시 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설전이 이어졌고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면서요. 계엄 자체는 위헌이 아니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공직은 개인의 하사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의견도 갈렸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너무 그걸 앞장서서 얘기한다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어진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토론에서도 탄핵에 대한 입장차는 극명했습니다.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자기 당의 소속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냐. 부정선거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면 그것도 부정선거입니까? 단 한 표라도 부정 소지가 있으면 우려되는 걸 문제 제기라면 그걸 고쳐야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많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세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는 겁니다. 토론이 없었던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대행, 이준석 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주장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한 대행 출마를 반대하던 입장이 바뀐 겁니다.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내란 텐트에는 합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심리가 어제 열렸습니다. 유례없는 빠른 진행인데요. 최종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선고는 언제쯤일지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만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미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해석만을 따지기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신속 처리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선고 기한은 6월 26일 전입니다. 재판 속도를 봤을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오늘 다음 기일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타이 이스타젯에 티켓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하다며 반발했고 정치권 공방도 불붙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서 씨가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억 1천여만 원. 검찰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이 무렵 지원을 끊었는데 이 금액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핵심은 포괄적 대가관계 성립 여부라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딸 다희 씨 부부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방어권 보장 여부를 놓고 검찰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술권과 반론권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벼락 기소했다고 맞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이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방송된 국민의힘 정강정책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한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김희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친윤계의 행태를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2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권력의 줄선 정치가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저로 돌아가면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답답함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당 일각에서 탈당 요구 등은 있었지만 당의 이름을 건 연설에서 윤 전 대통령 비판이 나온 건 탄핵 이후 처음입니다. 당 지도부와도 연설 방향에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 대상인 친윤계 의원들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개인적 견해, 윤 원장이 원래 비판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쓴소리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 원장은 일단 탄핵 등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야당도 계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차기 대통령은 비정상을 바로잡을 개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내일 엄수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는 평소 애정을 가졌던 이주민과 난민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직자와 신자들은 차기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뒤 바티칸을 벗어나 처음 간 곳은 람페두사 섬. 유럽을 향하던 난민선의 잦은 침몰로 난민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교황은 누가 함께 울어줄 것인가 라며 난민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He is like a brother, like a father. He treat everyone the same. 내일 교황의 장례식에는 이주민과 난민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끝나면 교황은 안장지인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갑니다. 운구 행렬 구간은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역사적인 유적지를 거쳐 6k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걸음마 속도로 천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문은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이틀 동안 6만 명 이상이 교황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를 떠나보낸 이들은 프란치스코의 뜻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반목과 극한 대립의 시기, 프란치스코가 뿌린 평화와 화합의 씨앗을 풍성하게 키워낼 새 교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l nuovo Papa che verrà eletto a breve possa essere un segno di continuità e di umiltà come è stato questo per tutto il mondo, quindi un Papa mondiale che possa unire. 또 자신을 낮추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곁을 지킨 그와 닮아 있길 많은 이들은 바랍니다. I believe and I pray together with my congregation that he might be like Pope Francis, how he was. He was for all people. 바티칸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강세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반등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 제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99포인트 상승한 2549.32에 코스닥은 4.14포인트 오른 730.2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 나왔지만 연준 인사들의 온건파적 입장에 간밤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의 한화솔루션 7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는 등 태양광 관련주 상승을, HD 현대중공업도 호실적에 급등하는 등 조선주 흐름 좋고,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설비주, SK하이닉스 강세입니다. 반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노공업 10%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애도 물결을 일고 있는 아르헨티나 고향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플로레스. 이 집이 교황이 유년 시절 살던 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던 집이란 명패가 붙어 있고 수많은 추모의 꽃이 놓였습니다. 집 근처에는 크지 않은 성당이 있습니다. 1953년 9월 당시 17살이었던 교황은 이곳 고해 성사실에서 사제로서의 소명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하느라 바쁜 이곳은 교황이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1월 교황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는 이슬람교도 오마르 씨는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He used to be a good friend. All we miss him, really. Words are not enough. 생전에도 종종 자신은 플로레스 출신의 평범한 신자일 뿐이라고 말했던 교황에게 고향 플로레스는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신앙과 포용의 정신이 형성된 뿌리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문알 지역에는 유목민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설산이 보이는 드넓은 초원 위에서 관광객들이 유목민 체험에 나섭니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려도 보고 유목민 전통 가옥에서 차를 마시며 유목민 생활을 경험합니다. 以前只在电视上看过牧民的生活，这次亲身参与，感觉特别的新鲜。 특히 날이 따뜻해지면서 유목민 체험이라는 특화된 관광 상품에 예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现在不出门，在家里就可以赚到钱了。来自五湖四海的游客都体验了。 전통적 생활 방식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는 만큼 현지 유목민들도 대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6년 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2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왔습니다. 사이타마현 경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전용 운전교육 시설을 개설했습니다. 高齢者が増加すると予想されている中で受け入れ枠を確保し、安全運転の重要性を理解していただくためにこのように進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운전면허 갱신 제도도 3년 전부터 개정돼 위반 이력이 있는 75살 이상 운전자는 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고령 운전자 전용 정보 사이트를 개설해 운전 능력 자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7살 운전자의 횡단보도 돌진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자진 반납을 권장하고 있지만 관건은 일상의 불편함입니다. 차량 없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不便なところに住んでるもんですから買い物に行くときにねちょっと車がないとね重いもの持てませんし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권장하는 동시에 대체 이동 수단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